따뜻한 가족, 따뜻한 라디오. 라디오 서울에서 가정의 달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USC 졸업 행사가 시작된 가운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외부인들의 캠퍼스 입장을 제한하는 등 경비가 강화됐습니다. 보수 성향의 판사 13명이 컬럼비아 대학 졸업생들을 채용하지 않겠다고 공표했습니다. 학생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가자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대학뿐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시카고, 살렘, 오스틴, 워싱턴 등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LA 주민 과반수는 치솟는 주거 비용과 노숙자 문제 등으로 인해 LA를 떠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도박 채무를 갚으려고 5단위의 계좌에서 1,700만 달러를 불법으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된 통역사 이베이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오늘 아침 지난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23만 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 2천 건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경합주 위스콘신을 찾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트럼프와의 차별성을 부각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신속히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뒤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할 경우 경제 방안을 내놓을 텐데 이 경제 방안이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컨텐츠 미디어 대기업인 월트 디즈니 컴퍼니와 워너브라더스가 번들 상품을 출시하면서 이 스트리밍 사업 협력을 합의했습니다. 진아 러먼드 상무장관은 대중국 견제를 통상정책의 최우선순위로 규정하고 연내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규정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잉사의 화물기 압박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동체로 비상 착륙하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의회 청문회까지 열었지만 보잉사 비행기의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라파에 대한 대규모 공격에 나설 경우 공격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에 도움을 준 중국 본토와 홍콩 소재 기업들에 또다시 제재를 가했습니다. 중국은 일방적 괴롭힘을 하고 있다며 미국에 대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두고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야당이 요구하는 최상병 특검법은 사실상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다 싶으면 자신이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LA 다저스가 마이애미를 3대1로 꺾고 7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2경기 연속 안타 생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NBA 정규 시즌 MVP로 덴버의 니콜라 요키치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요키치 선수는 세 번째 수상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0.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2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5월 9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USC가 대규모 졸업식은 취소했죠. 그래서 단과별로 학과별로 소규모로 모여 졸업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USC의 졸업 행사가 어제부터 시작된 가운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외부인들을 캠퍼스에 입장시키지 않는 등 경비는 삼엄해졌습니다. 어제 USC 졸업 행사 현장을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졸업생 대표의 졸업사 취소 논란으로 최근 격한 캠퍼스 시위로 몸살을 앓은 USC가 8일부터 졸업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졸업 행사 첫날인 8일 USC는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졸업생과 가족, 친지 등 졸업식 게스트들만 캠퍼스에 입장시키고 외부 인사는 출입 금지를 하는 등 보안 경비에 만전을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학 측은 졸업생과 졸업식에 초대받은 사람들만 공유하는 QR코드를 통해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졸업 행사장 주변에는 펜스가 설치되었습니다. 졸업 행사 참가자들은 소지품을 비롯해 가방까지 전부 수색당했고 경비원들은 캠퍼스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들의 신분까지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USC 졸업생들은 학교 측이 10일로 예정된 졸업식 메인 무대 행사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과도한 처사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학업에 전념하고 자랑스럽게 졸업하는 학생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올해 졸업생들은 지난 4년 전 코로나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식도 치르지 못한 학생들이라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다는 사실에 학교 측의 서운함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공학을 전공해 졸업하는 인도계 남학생은 졸업식 메인 행사가 취소돼 속이 많이 상했다며 그나마 단과대학의 졸업식이 치러진다는 사실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I mean, it would have been better if it was not cancelled. Like, I mean, it's like, I mean, we have spent 2 years, earned our graduation, so it would have been nice if the event was there. But then, with the current events, like, yeah, so it is what it is, and we have to do with what we have. 백인여 학생은 학생들이 사립학교인 USC에 비싼 등록금을 내고 다녔는데 일생에 한 번뿐인 대학 졸업식도 제대로 못 치른다는 사실이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The amount of funds that they get shutting down the ceremony. I think they were scared that students might speak out during the ceremony, and that's why they canceled it. Because USC is populated by a lot of students that have the funds to pay for the school. 졸업생 대표인 아스나 타바썸이 연설 기회를 박탈당한 것과 관련해 졸업생들은 과도한 처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인 2세 졸업생은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데 대학이 이런 기회마저 뺏고 학생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라며 학교는 예정대로 졸업생 대표에게 연설을 하도록 진행했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Yeah, I disagree with that decision, to say the least. Yeah, I think that the speaker should have the right to speak. Yes, especially since this is class of 2024, and then a lot of people in this class graduated high school during COVID, so it's very unfortunate for them. Yeah. 화학 전공한 졸업생은 졸업생 대표 연설을 취소한 결정은 한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을 빼앗은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Yeah, I believe that it was a very a petty decision on the university's part. It's more so ruining, or maybe it's about the principle, and even though maybe not everyone's going to attend commencement, it's just about the idea of taking something away that didn't need to be taken away. So very frustrated and disappointed for class of 2024 and that. USC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졸업식 메인 무대 행사는 취소하고 단과별로 졸업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졸업 축하 행사는 8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한편 USC의 단과대학별 졸업식에 초청받은 연사 중에 상당수가 졸업 행사 참석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보수 성향의 연방판사 13명이 앞으로 콜롬비아 졸업생들을 채용하지 않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연방판사로 재직하는 보수 성향 13명 판사는 지난 월요일 콜롬비아대 미누슈 샤픽 총장과 질리언 레스터 콜롬비아 로스쿨 학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앞으로 콜롬비아 학부생이나 콜롬비아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는 연방법원에서 서기로 채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서 이들은 최근 콜롬비아 대학의 반전 시위를 통해 콜롬비아 대학 학생들이 친팔레스타인 성향으로 학생들이 너무 기울어져 있고 반유대주의가 팽배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콜롬비아 대학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콜롬비아 졸업생은 앞으로 채용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반전 시위에 대한 콜롬비아 대학의 대처에도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콜롬비아 졸업생들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한 연방법원 판사 13명은 모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입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거센 반전 시위가 열리고 있는 콜롬비아대는 가자전쟁에 반대하는 대학가 반전 시위의 진앙지가 됐습니다. 콜롬비아대 졸업생 보이콧에 가담한 판사는 제5순회 항소법원 제임스 호 판사와 제11순회 항소법원 엘리자베스 프렌치 판사, 낙태양 미페 프리스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명령을 내린 매튜 칵스마릭 판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연방 판사들은 특히 법률 분야에 진출하는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방 판사 밑에서 서기로 채용되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법조계에서 높은 봉급이나 명망 높은 포지션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이 가자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대학뿐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확산되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18세 미만 고등학생들이 시카고와 살렘, 오스틴, 워싱턴주 등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위 참여 학생들은 가자지구 휴전과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원조 중단을 촉구하고 있으며 일부 시위는 시 또는 학교 당국에 의해 제지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DC 지역에서 친팔레스타인 운동에 참여한 할라 엘라민 17살 학생은 결국에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고등학생들이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면서 하지만 어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젊은 청소년 매체 틴보그 편집장 버샤 샤르마는 젊은 세대가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와 크리에이터가 올린 가자지구 영상 등 컨텐츠를 보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보고 편집장은 그들은 기성세대와 다른 방식으로 매일 SNS에서 전쟁의 영향을 보고 있다며 그것은 긴박감을 주는 한편 어른들이 왜 이런 일을 오랫동안 계속되도록 내버려뒀나 라는 불신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고등학생까지 시위에 나서자 정치인들은 매우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LA 주민 과반수가 치솟는 주거 비용 때문에 LA를 떠날 것을 고려 중이고 세입자와 젊은 층의 경우에는 4명 가운데 1명꼴로 LA를 떠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LA 시민들은 홈리스와 주택 가격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타임즈가 8일 공개한 타임즈와 LA 기업협회 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LA 주민 중 60%가 주거비 상승 때문에 LA를 떠나는 것을 논의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35%는 LA를 떠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했다고 답했습니다. LA의 세입자 혹은 35세 이하 젊은 층의 경우 4명 중 3명꼴로 LA에서 떠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주택 소유자는 37%, 65세 이상은 26%가 LA를 떠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주거비 감당이 어려운 청년층과 세입자들의 경우 LA를 떠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이 주택 소유주에 비해서 2배가량 높았습니다. 세입자의 4분의 3은 LA에서 주택 소유자가 되기를 열망한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10명 중에 7명은 LA에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고 답했는데 세입자의 경우에는 84%, 35세 미만의 젊은 층의 경우에는 85%가 LA에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40%가 지난 5년 동안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수입원을 찾아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응답자 5분의 1은 주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룸메이트를 구했거나 렌트비나 몰기지 페이먼이 밀려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6%는 자동차나 트럭에서 살거나 다른 곳에서 노숙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응답자들은 LA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홈리스 문제와 주택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93%가 노숙이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고 87%는 주택 가격이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에서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LA 주민들은 비교적 긍정적인 대답을 내놨습니다. 절반이 조금 넘는 응답자가 LA의 삶의 질에 매우 혹은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달 3일부터 7일까지 LA에서 600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 2천 건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마지막 주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작년 9월 이후 팬데믹 이전 수준인 20만 건대 초반 언저리에서 유지돼 왔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번에 증가를 했는데 이런 증가는 그동안 과열 양상을 지속해온 미국의 노동시장이 식고 성장세도 둔화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증가 수치가 너무 작죠. 2만 2천 건 정도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노동시장 과열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고용 관련 지표를 눈여겨보고 있는 중입니다. 5월 9일 목요일 남겨지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현재 출근길 다소 흐린 하늘로 시작하고 있죠. 출근 시간 이후부터는 점차 구름이 걷혀서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유지되겠고 지역에 따라서는 어제보다 2, 3도가량 내려앉아서 예년 기온을 살짝 밑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날씨 패턴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보다 맑고
화사한 포근한 봄 날씨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이 72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예상되고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5도, 56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0도, 55도, 해안 지역은 66도, 55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7도, 낮 최고 기온은 75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집융자와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당신의 비즈니스 시작부터 성공까지 CBB가 함께합니다. CBB뱅크 공동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신적인 문제로 경찰에 병원 이송 도움을 요청했다가 총격을 받고 사망한 한인 양용씨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들이 내일 긴급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이네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LA 한인회와 유가족에 따르면 오늘 기자회견에는 숨진 양용씨의 부모와 로버트 쉬헨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회견에서 양씨의 가족과 쉬헨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과 함께 경찰 총격에 대한 철저한 수사 그리고 바디캠 등 기록 전면 공개를 촉구하고 커뮤니티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할 예정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J1 비자 승인이 급감해 비상입니다. J1 비자 발급 거부 사례가 크게 늘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이곳에 있는 한인 기업과 미국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인 청년 모두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J1 비자는 국무부의 교환 방문 비자입니다. 해당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짧게는 1년, 최대 18개월까지 교환학생으로 경험을 쌓거나 인턴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 근무 경험을 희망하는 한국인 청년이 크게 늘고 동시에 구인의 어려움을 겪는 한인 기업 입장에서도 인력난 해소에 적자는 도움이 되면서 J1 비자 취득 수요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늘어났음에도 오히려 한국 국적자의 J1 비자 발급 건수는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J1 비자 발급 거부가 증가하고 있다며 J1 비자를 취득하려는 한국 청년들과 또 이들을 채용하려는 한인 기업들은 크게 늘었는데 비자 발급이 되지 않아 비상이 걸린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J1 비자 스폰서 기관의 ICEF의 한 대표는 J1 비자 수요는 여전히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인데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기각이 늘고 있다며 J1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있는 한인 기업에 취업하려는 한국인 청년들의 발이 묶여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화물기가 앞바퀴가 내려오지 않아서 동체로 비상 착륙하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기장의 이 놀라운 착륙 기술에 큰 박수를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또 보잉사 비행기입니다. 연초부터 보잉사 항공기들이 각종 사고에 휩싸이면서 연방의회에서 청문회까지 열렸는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활주로에 내려앉은 항공기가 앞바퀴가 아닌 기체 앞부분으로 착륙을 시도합니다. 육중한 기체와 활주로가 마찰하면서 불꽃이 튀어오릅니다. 위험천만했던 착륙이 무사히 마무리되자 대기하고 있던 소방차부터 몰려와 사고를 수습합니다. 화물 운송업체 페덱스 소속 보잉 767 화물기가 랜딩 기어의 고장으로 앞바퀴가 내려오지 않자 동체로 비상 착륙하는 장면입니다. 공항 측은 훼손된 활주로를 임시 폐쇄하고 보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에선 연초부터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지난 1월엔 5,000m 상공을 날던 여객기에서 창문과 벽체가 뜯겨나가 비상 착륙했습니다. 3월과 4월에도 활주로에서 이탈하거나 이륙하던 순간에 엔진 덮개가 날아가는 아찔한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미국 상원에선 청문회까지 열렸고 보잉사의 내부 고발자는
생산 속도를 높이려고 여객기 제조 방식을 편법으로 바꿨다고 폭로했습니다. In a rush to address its bottlenecks in production, Boeing hit problems, pushing pieces together with excessive force to make him appear that the gaps don't exist, even though they exist. 청문회가 끝난 뒤에도 사고는 끊이지 않아 최근에 막 이륙한 여객기에서 이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미국에서 운전하기가 나쁜 최악의 3대 도시 가운데 2곳이 북가주의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로 나타났습니다. LA와 롱비치는 20위권에 랭크됐습니다. 포브스 어드바이저의 최근 연구 결과 미국 내에서 운전하기 가장 나쁜 도시는 북가주의 오클랜드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연구에서는 운전 경험과 안전, 자동차 소유 비용, 자동차 유지 관리 접근성까지 다양한 요소가 고려됐습니다. 오클랜드는 사망사고 건수와 높은 가스 가격, 긴 평균 통근 시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최악의 운전지수 100점 만점에 100점을 기록해 운전하기 가장 나쁜 도시라는 불명예를 아는 것입니다. 오클랜드와 가까운 샌프란시스코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출퇴근 시간에 심각한 정체와 높은 가스 가격으로 운전하기 힘든 도시 3위를 차지했습니다. LA는 자동차 소유 비용이 높은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11위를 차지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안전과 전반적인 운전 경험을 평가한 점수도 매우 좋지 않았지만 자동차 정비 옵션에 대한 접근성과 기타 편의시설이 풍부해서 10위권 밖에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롱비치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20위에 올랐습니다. 도미노 피자가 최근 눈길을 끄는 새로운 프로모션으로 소비자와 배달기사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팁 요구에 대한 반발이 높아지는 등 팁플레이션이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가운데 이색적인 마케팅인데요. 도미노 피자는 유팁, 위팁 이런 프로모션을 했는데, 배달기사에게 팁을 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도미노 피자가 고객에게도 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온라인으로 최소 $3 이상의 팁을 지불하고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음 온라인 배송 주문 시 $3 쿠폰을 도미노 측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도미노 피자의 수석 부사장 겸 최고 브랜드 책임자 케이트 트럼블은 요즘 어디서든 팁을 요구하는 화면에 맞닥뜨리는 것이 일상됐는데 팁에 대한 압박감은 존재한다. 우리는 팁을 오히려 되돌려주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LA 다저스와 13년째 동행을 이어가고 있는 하이트질러가 올해도 LA 다저스의 한국의 밤 행사를 후원합니다. 하이트질러는 창사 100주년을 맞아 성원해준 한인 팬들을 위해서 LA 다저스 한국의 밤 행사 티켓 100장을 증정하는 온라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하이트질러 홈페이지나 광고를 통해서 간단한 설문조사 후 무작위로 50명을 선정하고 당첨자는 각 2장의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참여 기간은 16일까지이며 당첨자는 17일 이메일로 개별 통보됩니다. 한국의 밤은 다저 스타디움에서 오는 22일 수요일 오후 7시 10분부터 시작됩니다. 내셔널리그 라이벌인 아리조나 다이몬드백스와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또한 LA 다저스와 하이트질러가 함께 증정하는 특별한 LA 다저스 한국 유니폼도 받을 수 있고, 진로의 다양한 과일 소주를 시음해 볼 수 있는 현장 행사도 즐기게 됩니다. 불법 도박 채무를 갚으려고 오따니의 돈에 손을 댔다가 기소된 미즈하라 이페이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빚을 변제하기 위해 오따니 은행 계좌에서 약 1,700만 달러를 불법으로 이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미즈하라는 14일 법원에 출두해 이 2건의 혐의에 대해 유정을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2021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오따니 비밀번호를 이용해 계좌에 접속한 뒤 은행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바꾸어 은행이 계좌 이체를 승인할 때 오따니가 아닌 자신에게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도록 해놨습니다. 미자라는 오따니 개인정보를 이용해 은행 직원과 통화해서 24차례에 걸쳐 오따니를 사칭했고, 이 같은 수법으로 1,697만 5,010달러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410만 달러의 추가 소득을 누락하는 등 전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약 115만 달러의 세금 관련 벌금도 추가 납부 의무가 인정됐습니다. 검찰은 오따니 진술과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토대로 오따니가 미즈하라의 불법 도박과 채무 변제를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오따니는 이 사건의 피해자다라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지금 미즈하라는 플리바겐 이 검찰과 형량을 협의했기 때문에 최대 9년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50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됐었습니다. 콘서트 티켓 등을 구매해서 비싼 값에 되파는 이른바 리셀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미네소타주가 이 콘서트 티켓의 리세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인기 앨범 이름이자 스위프트의 출생 연도기도 한 1989.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현지 시각 7일 숫자 1989를 붙인 하우스 파일 1989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AP통신 등은 이 법을 테일러 스위프트 법으로 지칭했는데요. 해당 법안은 티켓 판매자가 기본 가격에 추가되는 모든 수수료를 처음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재판매자는 한 장을 초과해서 판매할 수 없게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소속 주의원 켈리 몰러가 대표 발의했는데요. 몰러는 2022년 스위프트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재판매자들이 티켓을 대량 사재기하려고 프로그램 봇을 이용해 동시 접속하면서 판매 사이트가 여러 번 다운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콘서트 티켓의 재판매 가격은 35,000달러, 우리 돈 4,800만 원 가까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한 가정집 뒷마당, 어미곰과 새끼곰 2마리가 어슬렁어슬렁 수영장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어미곰. 새끼곰 2마리는 주변을 돌아다니기만 하고 선뜻 수영장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네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촬영된 모습인데요. 유유자적 물놀이를 즐긴 어미곰과 새끼곰들은 뒷마당에서 잠시 논 뒤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집에 점심을 먹으러 왔다가 이 모습을 봤다며 이 지역의 가정집에서 곰을 만나는 건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영국 스카이뉴스는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인사들이 정치 전문 매체 CTN-스테이트가 선정한 정치적 영향력이 큰 아시안 100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치 매체 CTN-스테이트가 선정한 정치적 영향력이 큰 아시안 100인에 포함된 비정치인 한인 인사들은 조앤유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 사무총장과 세계적인 사모펀드 KKR 조셉 배 공동대표, 그리고 존 박 민권센터 사무총장 등으로 55건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에서 221년 만에 최대 규모의 매미떼가 나타날 것으로 예고되면서 매미를 이용한 각종 요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식용곤충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매미는 나무에 있는 시끄러운 랍스터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매미를 이용한 음식과 관련 레시피를 개발하는 셰프들을 조명했습니다. 우선 매미 김치는 수년간 곤충 요리를 개발해온 뉴욕의 셰프 조셉 윤이 만든 음식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조셉 윤은 매미를 통째로 양념과 버무려서 발효액이 천천히 매미의 단단한 껍질 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방식으로 김치를 만듭니다. 실제 매미는 랍스터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곤충으로 알려져 있어서 식품의약국 FDA는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매미를 피하라고도 권고했습니다. 매미, 메뚜기와 개미 같은 곤충을 이용해 요리하는 시카고의 셰프 앤드류 잭도 역시 식재료로서 매미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미가 단백질은 물론이고 지방과 탄수화물 등의 다른 영양분도 다양하게 포함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곤충 섭취는 종종 폄하되거나 충격적인 일로 여겨지지만 전 세계 약 20억 명 인구는 이미 곤충을 평범한 음식으로 먹어왔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매미가 살충제 같은 화학물질에 오염된 토양에서 자라지 않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또 앞으로 6주간 미국 중서부와 남동부에 무려 1조 마리가량의 매미떼가 출몰할 것이라고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흑인 여성들을 위한 화장품이 출시됐는데요. 흑인 여성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길래 그럴까요? 미국 내 화제 소식 KBS가 모아봤습니다. 미국의 한 뷰티 인플루언서가 신상 파운데이션 제품을 얼굴에 발라봅니다. 해당 제품은 흑인 소비자를 위해 가장 어두운 색상으로 출시됐다는데요. 하지만 갈색에 가까운 흑인 피부톤을 고려하지 않은 듯 완전히 새까만 색을 띠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출시한 미국의 화장품 업체는 지난해에도 실제 흑인 피부색에 어울리지 않은 색조 제품을 출시했다며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에 업체 측은 올해 3월 제품에 색상을 추가해 신상 파운데이션을 내놓았으나 이번에는 검은색 물감과 차이가 없을 만큼 너무 어두운 색상으로 또다시 논란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문제의 제품을 더 밝은 색상의 제품과 섞어서 사용해 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어떤 피부에도 어울리지 않는 칙칙한 회색빛이 나오면서 대체 누구를 위한 검정 파운데이션이냐는 비판 여론이 더 거세졌다고 합니다. CNN 등 현지 매체들은 이렇게 논란이 커지고 있음에도 해당 업체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고속도로입니다. 이때 옆 차선에 있던 덤프트럭 한 대가 속도를 내는데요.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짐 싣는 적재함을 완전히 세워둔 채로 달리고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고가도로 아래를 지나는 순간 적재함이 교량에 걸리면서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대로 적재함은 트럭 차량에서 떨어져 나가 도로를 나뒹구는데요. 하마터면 주변 운전자들마저 사고에 휘말릴 뻔한 상황. 다행히 트럭 운전사를 비롯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여파로 한동안 도로 정체가 이어졌고요. 덤프트럭의 적재함이 왜 올라간 상태였는지 운전자가 충돌 전에 이런 상황을 인지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라파에 대한 대규모 공격에 나설 경우 공격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라파 총공격이 임박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무기 중단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양국 동맹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일단 YTN입니다. 현지 시간 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라파 전면전을 앞둔 이스라엘을 겨냥해 공격용 무기 지원 중단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CNN과 단독 인터뷰에서 민간인들이 폭탄과 다른 공격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라파에 진격하면 무기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방위를 위해 방공 무기 체계인 아이언돔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 무기 지원은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전을 경고해온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 무기 중단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스라엘이 라파 국경 검문소를 장악한 것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레드라인은 넘지 않았다며 접경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민간인 피해를 고려해 이스라엘에 보내기로 했던 고폭발성 폭탄 11 선적을 보류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Israel shouldn't launch a major attack into Rafah without accounting for and protecting the civilians that are in that battle space. And again, as we have assessed the situation, we paused one shipment of high payload munitions.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무기 지원 중단이라는 강력한 경고 카드를 꺼내들면서 양국의 동맹 관계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라파 주변을 완전히 포위한 이스라엘군은 남북 케렘 샬롬 검문소 통행을 사흘 만에 허용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라파 국경 검문소를 통한 구호품 반입은 여전히 막힌 상태라 인도주의 재난에 대한 국제구호단체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휴전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가운데 하마스도 더는 양보가 없다고 못을 박으면서 휴전 협상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이처럼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고에 대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9일 자신의 SNS인 X 계정을 통해 지난 4일 홀로코스트 추념일 연설 영상 가운데 일부를 게시하며 이스라엘이 홀로 서도록 강요받는다면 홀로 설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을 올린 것입니다. 한편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가자지구 휴전협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협상단이 협상장에서 떠났다고 이집트 관영 알카이라 뉴스가 잠시 전에 보도했습니다. 이집트 고위 소식통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협상단이 이틀간의 협상 이후 카이로를 떠났다고 전하면서 양측의 입장을 좁히기 위한 이집트와 카타르, 미국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스라엘 관리는 인질 석방을 위한 하마스와 휴전 협상에서 돌파구의 신호를 보지 못했다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하마스 측 역시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에 긍정적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오늘 불법 이민자를 신속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합니다.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 담당 관리들이 적법 서류 없이 국경을 넘어 미국 땅에 들어온 외국인이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하면 수일 안에 망명 불허 결정 및 추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시오스가 보도한 방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경쟁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지지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이민 정책에서 던지는 승부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법 통과를 주도한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을 해임하려는 공화당 극우 성향 의원의 시도가 어제 무산됐습니다. 친트럼프 극우 성향 의원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이 어제 하원 본회의에서 자신이 발의한 존슨 의장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요구했지만 표결을 연기하는 안이 상정돼 찬성 359, 반대 43표로 가결된 것입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의석 차이가 4석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이크 존슨 의장의 운명을 손에 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지며 존슨의 호위무사 역할을 한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법안을 지난달 하원 공화당 의원 반대 속에도 상정했던 존슨 의장을 민주당 의원들이 보호하는 쪽으로 움직이면서 어제 해임안은 불발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될 경우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할 때 내놓는 경제 방안들이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유권자들이 오는 11월 대선 최고 이슈로 지속해서 인플레이션을 꼽으면서 지지율을 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현직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격을 퍼부어대면서 경제 관련 여론조사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바이든의 불리한 징조라고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시오스는 트럼프가 유권자들의 인플레이션 불만 탓에 자신의 경제 공약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피해 나가고 있다며 트럼프 경제 철학의 주요 원칙 중 최소 4가지가 심각한 인플레이션 위험을 수반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4가지로는 보편적인 관세, 더 낮은 금리, 더 낮은 세금, 이민 규제가 꼽혔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NBA 지금 플레이오프 2라운드 진행 중입니다. 뉴욕 닉스가 어제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을 달렸죠. 근데 어제 이제 화제 뉴스는 니콜라 요키치입니다. 덴버 너게츠의 니콜라 요키치가 NBA 정규 시즌 MVP로 선정이 됐습니다. 벌써 3번째입니다. 총 99표 중 1위표 79표, 2위표 18표, 3위표 2표를 받아서 총 926점으로 경쟁자들을 제쳤습니다. MVP 2020년, 21년 시즌, 21, 22 시즌 2연패 성공했던 요키치는 이로써 3회 수상자로 NBA 역사에 기록되게 됐습니다. 1946년에 출범한 NBA에서 3회 이상 MVP를 탄 인물은 손에 꼽죠. 카림 압둘 자바, 마이클 조던, 르브론 제임스, 매직 존슨 등입니다. 한 8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안에 이제 니콜라 요키치가 포함됐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도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선수도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모두 끝냈습니다. 박지성, 손흥민에 이어서 한국 선수로는 세 번째로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를 밟으려고 했지만 모두 무산된 것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가 교체로 나온 뒤 레알 마드리드에게 역전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1차전에서 2대2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두 팀. 레알 마드리드 비니시우스의 오른발 슈팅이 골대를 맞고 재차 슈팅하지만 이번엔 노이어 골키퍼 선방에 막힙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전반에 만든 가장 위협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해리케인의 발리슛이 골로 연결되지 않은 것이 원정팀에게는 가장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골은 후반에 터지기 시작합니다. 후반 23분 교체로 들어간 뮌헨의 알폰소 데이비스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교체로 들어간 레알의 호셀루가 후반 43분에 동점골, 후반 추가 시간에 극적으로 역전골을 터뜨리며 레알 마드리드가 결승에 진출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다음 달 2일 런던 웸블리 경기장에서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통산 15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도전합니다. 우승에 대한 열망으로 토트넘을 떠난 손흥민의 동료 해리케인은 뮌헨의 첫 시즌에서도 트로피 없이 끝내게 됐습니다. 김민재는 오른쪽 윙백으로 교체 출전해 헤더로 골대를 맞히기도 했지만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드닷컴으로부터 평점 6점을 받았습니다. 우리 선수로는 박지성, 손흥민에 이어 세 번째 챔피언스리그 결승 출전도 다음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YTN 김동리입니다. 한국 축구의 간판 스타 손흥민 선수가 전 세계 공격수 가운데 수비 가담률 1위로 발표됐습니다. KBS입니다. 손흥민은 공격수지만 수비도 늘 적극적입니다. 전방에서는 강력한 압박으로 공을 빼앗고 최후방까지 빠르게 내려와 수비수처럼 거친 몸싸움도 펼칩니다. 피파 산하의 국제스포츠연구소는 손흥민의 수비 가담이 전 세계 공격수 가운데 1위라고 발표했습니다. 수비 과정에서 시속 25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뛴 거리와 상대에게 압박을 가한 횟수를 평가한 결과였습니다. 유럽 5대 리그로 한정하면 이 두 가지 모두 손흥민이 1위였습니다. 국제스포츠연구소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ou want to play close as a goal as possible, and that's what he wanted. So we want to press that high as possible, and we want to bring a good energy from the start of game, which is. 하지만 손흥민의 빈번한 수비 가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3년 전 조제 모리뉴 감독 시절에는 팬들이 손흥민을 윙백이라고 부를 정도로 공격과 수비를 줄기차게 오갔습니다. 국가대표팀에서도 90분 내내 운동장이 비좁을 정도로 뛰는 성실의 아이콘입니다. 이런 수비 부담 속에서도 17골을 터뜨리며 제 몫을 다한 손흥민은 이제 남은 3경기에서 두 번째로 시즌 20골 고지에 도전합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LA 다저스가 지금 7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다저스 어제 마이애미 말린스를 3대1로 꺾고 7연승을 달리면서 시즌 26승 13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선두죠. 다저스가 선두를 하지 않는다? 이거 좀 이상한 일이죠. 다저스는 지금 시즌 첫날부터 시즌 마지막 날까지 1위 자리를 놓지 않는 그런 기록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LA 다저스는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와 마이애미 말린스 이 3연전식을 모두 싹쓸이 하기도 했습니다. LA 다저스는 이제 오늘 하루 쉽니다. 그리고 샌디에이고로 갑니다.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와 이제 주말 3연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과연 샌디에이고의 김하성 선수 또 다저스를 만나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것도 늘 관심거리기는 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하성 선수, 이정우 선수 모두 각각 안타를 하나씩 쳐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김하성 선수는 지금 타율이 너무 낮죠. 2할 1푼대예요. 그리고 또 이정우 선수는 어제 담장을 직접 맞히는 2루타로 팀 승리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2024년 5월 9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세이젤러, 집용자와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당신의 비즈니스 시작부터 성공까지 CBB가 함께합니다.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